경상도 시골 마을에서 올라온 김순덕 67세은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다. 손에는 고향에서 직접 담근 된장과 김치가 든 보자기가 들려 있었다. 3년 만에 보는 아들 민수 35세를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얘가 결혼하고 나서는 연락도 뜸해지고 며느리가 시골 냄새 난다고 싫어한다더니 정말 그런 모양이야. 순덕은 씁쓸한 마음을 달래며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15층에 도착해 1502호 앞에 서니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으악! 제발, 제발 그만해요. 남자의 비명소리였다. 그 목소리가 너무나 익숙했다. 민수의 목소리였다. 이 쓸모없는 놈이 또 실수했지?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이어 쾅 하는 둔탁한 소리가 연달아 들렸다. 순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급히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여전히 소음이 계속됐다. 다행히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 순덕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거실에서 펼쳐진 광경에 순덕은 얼어붙었다. 아들 민수가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고 며느리 이지은 32세의 골프채를 들고 있었다. 옆에는 지은의 어머니 박현숙 58세에 서서 박수를 치며 웃고 있었다. 맞아, 맞아. 이 바보 좀 더 세게 때려.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편이라고. 민수의 등과 팔에는 시퍼런 멍이 가득했다.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입가에는 핏자국이 말라붙어 있었다. 어머니. 지은이 순덕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며 골프채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박현숙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연락을 해주셨으면. 민수야. 순덕은 아들에게 달려갔다. 민수는 어머니를 보자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떨구었다. 어머니. 괜찮아요. 그냥 넘어진 거예요. 넘어져서 이게 뭐냐? 이게 뭐냐고.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다. 40년 넘게 키운 아들의 상처투성이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지은은 재빠르게 상황을 정리하려 했다.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민수 오빠가 실수를 많이 해서 제가 혼을 좀 냈을 뿐이에요. 부부싸움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부부싸움? 이게 부부싸움이냐? 순덕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다. 하지만 민수가 어머니의 소매를 잡아 끌었다. 어머니 정말 괜찮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 순간 순덕은 아들의 눈빛에서 절망과 체념을 읽었다. 이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들이 이미 오랫동안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직감했다. 박현숙이 뻔뻔하게 나섰다. 어머님, 요즘 남자들은 좀 혼내야 정신을 차려요. 저희 지은이도 민수를 잘 되게 하려고 교육하는 거예요. 교육? 순덕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골프채로 때리는 게 교육이냐? 아, 그거야 뭐. 민수가 너무 답답해서. 순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아들을 지켜보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왜 아들은 저렇게 맞고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것인가? 그날 밤 순덕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들이 마련해준 작은 방에 누워 눈물만 흘렸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지은의 쌀쌀맞은 목소리와 민수의 작은 대답들이 가슴을 애었다. 내가 뭔가 해야 해. 내 아들을 저렇게 둘 수는 없어. 하지만 순덕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시골에서 올라온 무학의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그저 아들이 하루빨리 이 지옥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다. 새벽 5시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순덕이 깨어났다. 살며시 나가보니 민수가 홀로 밥을 짓고 있었다. 얼굴에 멍은 더욱 퍼져 있었고 한쪽 눈은 거의 감겨 있었다. 민수야.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아직 많이 이른데. 민수는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그 웃음이 너무나 슬퍼 보였다. 순덕은 아들을 껴안고 싶었지만 상처가 날까봐 감히 손도 대지 못했다. 어머니와 아들은 조용히 마주보며 눈물을 흘렸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절망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은 며느리 지은의 진짜 모습을 목격했다.
지은은 시어머니 앞에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민수 오빠 어제 설거지할 때 접시 하나 깨뜨렸잖아. 그거 얼마짜리인지 알아? 30만 원짜리야, 30만 원. 미안해. 조심하겠어.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너 용돈에서 빼든지 해. 아니면 또 맞을래? 순덕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지은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니. 부부는 서로 이해하고. 어머님은 모르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민수 오빠가 얼마나 답답한지. 회사에서도 승진 못하고 집에서도 뭘 시켜도 제대로 못해요. 제가 안 혼내주면 누가 혼내줘요? 그때 박현숙이 나타났다. 그녀는 순덕을 보자 대놓고 인상을 찌푸렸다. 어머님, 저희 지은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민수가 본래 성격이 그래요. 너무 나약하고 의지방약해서 누군가 이끌어줘야 하는 거예요. 의지방약하다고? 우리 민수가? 순덕의 목소리가 올라갔다. 민수는 어릴 때부터 성실하고 착한 아이였다. 대학도 장학금으로 다녔고 직장에서도 성실히 일했다. 어머님이 너무 응석바지로 키우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찌질하게 된 거예요. 박현숙의 말에 순덕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찌질하다고? 우리 민수를 찌질하다고 했어? 사실이잖아요. 30대 중반이 되도록 제대로 된 일 하나 못하고 집안일도 서툴고. 저희 지은이가 교육을 안 시키면 더 한심해져요. 그 순간 민수가 나타났다. 어제보다 멍이 더 심해진 얼굴로. 어머니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괜찮다고? 이게 괜찮아 보여? 순덕은 아들의 얼굴을 손으로 어루만지려 했지만 민수가 뒤로 물러섰다. 아파요, 어머니. 건드리지 마세요. 지은이 비웃었다. 봐요, 어머님. 어제 또 실수해서 혼났거든요. 세탁기 돌리다가 지은이 명품 블라우스 망가뜨렸어요. 100만 원짜리였는데. 100만 원짜리 옷을? 순덕은 어이가 없었다. 시골에서는 온 가족이 1년 옷값으로 100만 원이면 충분했다. 박현숙이 거들었다. 그러게요. 저희 지은이가 쓰는 옷이 얼마나 비싼데. 민수 같은 애가 감히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시켰어요? 왜 우리 민수한테 빨래를 시켰어요? 집안일은 남편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시대가 언제인데. 저는 직장 다니느라 바쁘거든요. 순덕은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다. 결혼하면 서로 도우며 사는 게 부부인데 이 집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지은아, 그래도 남편을 그렇게 때리면 안 되지. 때린다뇨? 저는 가르치는 거예요. 민수 오빠가 너무 둔해서 말로 하면 알아듣지 못하거든요. 지은은 정말 당당했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날 오후 순덕은 민수와 단둘이 대화할 기회를 만들었다. 민수야, 정말 괜찮니? 어머니한테는 솔직히 말해봐.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저는 정말 괜찮아요. 제가 못나서 그런 거예요. 못났다고? 너가 뭘 못했다고? 뭘 해도 실수투성이고 지은이 마음에 안 들어 해요. 지은이 말이 맞아요. 저는 정말 쓸모없는 남편인가 봐요. 순덕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들이 완전히 세뇌되어 있었다. 자신을 스스로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민수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고.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는 모르세요. 지은이가 얼마나 힘든지. 지은이 아버지 사업도 어렵고 지은이도 스트레스가 많아요. 제가 조금 참으면 되는 일이에요. 그 순간 순덕은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학대였다. 그리고 아들은 이미 그 학대에 길들여져 있었다. 벽 너머에서 지은과 박현숙의 대화가 들려왔다. 엄마, 시어머니 언제가? 너무 거슬려. 조금만 참아. 어차피 며칠 있다가 시골로 내려갈 거야. 민수한테도 말해. 어머니 앞에서 괜히 오버하지 말라고. 순덕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어떻게든 아들을 구해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사흘째 되는 날 순덕은 민수가 왜 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지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다.
저녁 식사 후 지은이 대놓고 말했다. 어머님, 민수 오빠가 저희 집안에 얼마나 신세를 지고 있는지 아세요? 신세? 저희 아버지가 민수 오빠 사업 자금도 대주시고 이 집도 저희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민수 오빠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것도 다 저희 아버지 덕분이에요. 순덕은 놀랐다. 민수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박현숙이 거들었다. 그러니까 민수가 저희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실수만 하니까 저희가 화를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날 밤 순덕은 민수를 다시 불러냈다. 민수야, 정말이니? 장인어른이 너한테 그렇게 많은 도움을 줬니?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결혼할 때 사업을 시작한다고 2억을 빌렸어요. 그리고 이 집도 장인어른 명의예요. 회사에서도 제가 실력이 부족한데 장인어른 소개로 들어갔어요. 그래도 그게 맞을 이유가 되니? 어머니, 저는 정말 무능한 사람이에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은이가 없으면, 아니, 지은이네 집안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덕은 답답했다. 아들이 완전히 의존적인 상태가 되어 있었다. 그래도 민수야, 사람이 사람을 때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어머니, 제발 아무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견딜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더 잘하면 지은이도 달라질 거예요. 그 순간 순덕은 절망했다. 아들이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고 있었다. 경제적 의존, 사회적 체면, 그리고 자신감 상실이라는 삼중의 사슬에 묶여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지은이 민수의 핸드폰을 빼서 확인하고 있었다. 이 번호는 뭐야? 누구한테 전화했어? 그건 회사 동료. 거짓말. 여자 이름이잖아. 김미영이 누구야? 정말 회사 동료예요. 업무 때문에. 업무? 업무로 여자한테 전화해? 바람 피우는 거지?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지은이 민수의 뺨을 때렸다. 순덕이 있는 앞에서도 개의치 않았다. 거짓말하지 마. 앞으로 여자들한테는 전화 금지야. 알았어? 알겠어요. 순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지은아, 그만해. 어머님은 상관하지 마세요. 저희 부부 문제예요. 부부 문제라고? 이게 부부 문제냐? 지은은 뻔뻔하게 대답했다. 네, 부부 문제예요. 남편이 바람 피우려고 하니까 제가 단속하는 거죠. 순덕은 기가 막혔다. 회사 동료와의 업무 연락까지 바람 피우는 것으로 몰아가다니. 민수야, 너도 할 말이 있잖니? 하지만 민수는 고개만 떨굴 뿐이었다. 어머니, 정말 괜찮아요. 제가 조심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날 오후 박현숙이 순덕에게 대놓고 말했다. 어머님, 이제 시골로 돌아가시는 게 어때요? 저희도 어머님 때문에 불편하고 민수도 어머님 보시기 민망할 것 같은데요. 내가 왜 민망해야 하는데? 어머님이 계시니까 저희가 민수 교육하기도 어렵고 어머님 눈치 보느라 민수도 더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순덕은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자신이 떠나면 아들이 더 심한 학대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민수가 순덕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잘못해서 어머니께 민망한 모습만 보여드리고. 민수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아니에요. 저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키우느라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됐으니. 그런 말하지 마. 순덕은 아들을 안으려 했지만 민수가 뒤로 물러섰다. 어머니, 제발.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제가 더 잘할게요. 지은이도 점점 좋아질 거예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순덕은 눈물이 났다. 아들이 이미 포기한 상태였다. 그리고 그 포기를 참을성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벽 너머로 지은과 박현숙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다. 순덕은 그날 밤 결심했다. 아들이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면 어머니가 나서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튿날 순덕은 우연히 지은과 박현숙의 진짜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엄마, 민수 통장에 또 얼마나 들어왔는지 확인해 봤어? 어제 확인했는데 월급이랑 보너스에서 400만 원 더 들어왔더라. 좋네. 그럼 이번 달에 또 내 계좌로 옮겨. 그런데 지은아, 시어머니가 눈치채는 것 같은데? 어제도 이상하게 쳐다보더라.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며칠 있으면 시골 내려갈 거야. 그리고 민수는 이미 내 손바닥 아니잖아. 순덕은 충격을 받았다. 이들이 민수의 돈을 가로채고 있었던 것이다. 지은이 계속 말했다. 사실 민수 오빠 돈 관리는 내가 하는 게 맞지. 오빠가 혼자 관리하면 또 어디다 낭비할지 몰라. 맞아. 그리고 우리 빚도 갚아야 하고. 엄마 아빠는 언제 돌아와? 글쎄, 수배 풀릴 때까지는 못 들어올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아. 민수 덕분에 우리가 당분간 버틸 수 있으니까. 순덕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장인어른이 수배자라고. 그럼 지은이가 처음에 한 말들은 모두 거짓말이었단 말인가? 박현숙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민수가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떡하지? 알게 되면 어때? 이미 늦었어. 집도 내 명의 통장도 내가 관리 회사에서도 내가 뒷배경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민수 오빠는 이제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자. 괜히 의심받으면 안 되잖아. 의심? 누가 의심해? 민수 오빠는 너무 순진해서 의심할 줄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시골 할머니잖아. 뭘 알겠어? 순덕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시골 할머니라고? 뭘 알겠냐고? 지은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이어졌다. 사실 처음부터 계획이었어. 순진하고 착한 남자 찾아서 결혼한 다음 돈 다 빼먹고 버리는 거. 민수 오빠가 딱 그런 타입이었거든. 역시 우리 딸이 똑똑해.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야? 민수 오빠 돈 다 털어먹을 때까지. 아마 1-2년 더 걸릴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참아야지. 순덕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결혼이 사기였다. 처음부터 민수의 돈을 노린 계획적인 범죄였다. 그리고 지금도 체계적으로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 순덕은 급히 민수를 불렀다. 민수야, 너 통장 관리 어떻게 하니? 아, 지은이가 관리해요. 저는 가계부 쓰는 것도 서툴고 해서. 언제부터? 결혼하고 나서부터요. 지은이가 경영학과 나와서 돈 관리를 잘한다고. 순덕은 가슴이 답답했다. 아들이 완전히 속고 있었다. 민수야, 혹시 내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아니?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지은이가 알아서 관리하니까. 왜요? 그냥. 궁금해서. 순덕은 더 캐물을 수 없었다. 아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더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지은이 민수에게 또 다른 요구를 했다. 오빠 어머니 적금 있잖아. 그거 좀 해지해서 우리 집 수리비로 쓸까? 어머니 적금요? 응. 시골집 관리하는 것보다 여기 집 고치는 게 더 중요하잖아. 순덕은 깜짝 놀랐다. 자신의 적금까지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지은아, 그건 좀. 민수가 주저하자 지은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다. 왜? 우리 집 고치는 게 시골 적금보다 덜 중요해?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시어머니가 더 중요해? 아내가 더 중요해? 박현숙도 거들었다. 민수야, 효도는 살아있을 때 하는 거야. 시어머니 돈 모아뒀다가 뭐하게. 순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지은아, 그 돈은 내가 평생 모은 거야. 어머님, 어차피 나중에는 민수 오빠가 물려받을 돈 아니에요? 미리 쓰는 것뿐이에요. 미리 쓴다고? 내가 죽기도 전에? 지은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어머님, 너무 계산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가족인데. 그 순간 순덕은 깨달았다. 이 여자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없었다. 완전히 계산적이고 냉혹한 인간이었다. 그날 밤 순덕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들이 얼마나 큰 덫에 걸려 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니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사기였다. 어떻게든 아들을 구해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순덕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지은과 박현숙이 외출한 틈을 타서 민수의 통장을 찾아보기로 했다. 민수야, 내 통장이 어디 있니? 통장요? 왜요?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 민수는 망설이다가 안방 서랍을 열었다. 거기에는 여러 개의 통장이 있었다. 순덕이 통장을 펼쳐보는 순간 경악했다. 예금 잔고가 고작 30만 원이었다. 민수의 월급이 400만 원인데 통장이 거의 비어 있었다. 민수야, 이게 뭐니? 돈이 어디 갔어? 아, 그게. 민수가 당황했다. 지은이가 관리한다고 했는데. 순덕은 다른 통장들도 확인해 봤다. 모두 비슷했다. 입금은 정기적으로 되는데 며칠 후면 모든 돈이 출금되어 있었다. 민수야, 이 돈들 어디로 간 건지 아니? 잘 모르겠어요. 지은이가 가계비랑 생활비로 쓴다고. 그때 순덕은 출금 명세를 자세히 봤다. 대부분이 이지은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다. 그것도 매월 정기적으로. 민수야, 내 돈이 모두 지은이 계좌로 가고 있어. 네? 그럴 리가요. 민수가 통장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죠? 너도 몰랐니? 전혀. 지은이가 가계비로 쓴다고만. 순덕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민수 명의의 적금과 보험도 모두 해지되어 있었다. 해지 환급금도 모두 지은의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다. 민수야, 내 적금이랑 보험도 다 해지됐어. 네? 그럴 리가요. 저는 해지한 적이 없는데. 여기 봐. 해지 확인서에 내 서명이 있어. 민수가 서류를 보더니 어리둥절했다. 저는 이런 거 서명한 기억이 없는데. 순덕은 소름이 돋았다. 서명을 위조했거나 아니면 민수를 속여서 서명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민수야, 이건 사기야. 지은이가 너를 속이고 있어. 어머니, 그럴 리 없어요. 지은이가 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은과 박현숙이 돌아온 것이다. 오빠, 뭐해? 지은이 안방으로 들어오더니 통장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왜 통장을 꺼내놨어? 지은아, 이게 뭐야? 순덕이 통장을 들어보였다. 우리 민수 돈이 다 어디 갔어? 지은은 잠시 당황했지만 금세 태연해졌다. 어머님, 그건 가계비예요. 이 집 관리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가계비? 월 400만 원이 모두 가계비라고. 생활비, 대출이자, 관리비, 보험료. 다 합하면 그 정도 나와요. 박현숙도 나서서 거들었다. 어머님, 요즘 서울 생활비가 얼마나 비싼데요? 월 400만 원으로는 겨우 버티는 수준이에요. 순덕은 기가 막혔다. 시골에서는 한 달에 50만 원이면 충분한데 400만 원이 가계비라고. 그럼 이 돈들이 모두 지은이 계좌로 가는 건 왜야? 제가 가계부를 쓰니까 제 계좌로 모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더 효율적이잖아요. 지은은 당당했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그럼 가계부 좀 보여줘. 가계부요? 지은이 잠시 머뭇거렸다. 그건 개인적인 거라서. 개인적인 게 아니야. 우리 민수 돈인데. 그때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은아, 정말 가계비가 그렇게 많이 나와? 오빠는 의심하는 거야? 지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나를 의심하는 거야, 지금?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시어머니 말만 믿고 나는 안 믿는 거야? 순덕이 끼어들었다. 지은아, 의심하는 게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궁금해서요? 며느리를 도둑 취급하시는 거예요? 박현숙도 화를 냈다. 정말 기가 막히네요. 저희 지은이가 얼마나 알뜰하게 살림하는데 의심을 받아야 해요? 순덕은 답답했다. 이들은 완전히 뻔뻔했다. 그날 밤 순덕은 민수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민수야,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뭐가요? 내 돈이 모두 지은이 계좌로 가는 거 말이야. 민수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상하긴 해요. 제가 용돈도 거의 못 쓰고 있거든요. 용돈은 어떻게 쓰니? 지은이한테 말해서 받아요.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순덕은 기가 막혔다. 월급 4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용돈 10만 원을 받아서 쓴다고.
민수야, 이건 정상이 아니야.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는 듯 했다. 어머니,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지은이가 정말 절약해서 모아주는 건지도. 순덕은 한숨을 쉬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날 밤 순덕은 결심했다. 지은의 진짜 모습을 밝혀내야 한다고. 그리고 아들을 이 지옥에서 구해내야 한다고. 사건은 예상보다 빨리 터졌다. 순덕이 집에 온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지은이 민수에게 평소보다 더 심하게 폭력을 휘둘렀다. 사건의 발단은 사소했다. 민수가 설거지를 하다가 지은이 아끼는 머그컵을 깨트린 것이었다. 이 바보야. 그게 얼마짜리인지 알아? 지은이 소리를 지르자 박현숙도 달려왔다. 또 뭘 부쉈어? 엄마가 일본에서 사다 준 머그컵이야. 20만 원짜리라고. 20만 원? 진짜 이 바보는 답이 없네. 순덕은 부엌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민수가 연신 사과했지만 지은과 박현숙은 화를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오빠, 이번에는 진짜 용서 안 해. 지은이 부엌에서 밀대를 가져왔다. 그리고 민수의 등을 내리쳤다. 아,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되는 줄 알아? 또 한 번 내리쳤다. 이번에는 더 세게. 지은아, 그만해. 순덕이 달려갔다. 어머님은 나가세요. 이건 우리 부부 문제예요. 부부 문제? 이게 부부 문제냐? 하지만 지은은 멈추지 않았다. 박현숙도 합세해서 민수를 발로 찼다. 이런 쓸모없는 놈을. 차라리 없는 게 나을 뻔했어. 민수는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다. 얼굴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제발, 제발 그만해요. 그만하라고. 너 같은 놈은 죽어야 정신 차려. 지은이 민수의 머리를 발로 찼다. 민수가 그대로 쓰러졌다. 민수야. 순덕이 달려가서 아들을 부축했다. 민수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119, 119 불러야 해. 순덕이 핸드폰을 꺼내자 지은이 빼앗았다. 어머님 괜찮아요. 금방 깰 거예요. 괜찮다고? 이게 괜찮아? 병원 가면 괜히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가정폭력이라고. 순덕은 소름이 돋았다. 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가정폭력이 맞잖아. 진짜 가정폭력이라고. 어머님 목소리 낮추세요. 이웃에서 들어요. 박현숙이 태연하게 말했다. 마치 민수가 쓰러져 있는 상황이 일상인 것처럼. 10분 후에야 민수가 정신을 차렸다. 머리에서 계속 피가 흘러나왔다. 민수야, 괜찮니? 어머니. 괜찮아요. 민수는 여전히 어머니를 걱정시키지 않으려 했다. 괜찮다고? 머리에서 피가 나는데. 좀 어지럽긴 하지만. 괜찮아요. 지은이 뻔뻔하게 말했다. 어머님, 이런 일 처음이 아니에요. 민수 오빠가 워낙 실수를 많이 해서. 처음이 아니라고? 순덕은 경악했다. 그럼 평소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뜻이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더 큰 사고를 칠 수도 있잖아요. 순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지은아, 너희들 지금까지 우리 민수한테 뭘 한 거냐? 뭘 했다뇨? 저희는 민수를 위해서. 위해서? 사람을 병원에 실려가게 만드는 게 위해서라고. 그 순간 민수가 갑자기 쓰러졌다. 이번에는 경련까지 일으켰다. 민수야, 민수야. 순덕은 더 이상 지은의 말을 듣지 않았다. 바로 119에 신고했다. 여보세요? 우리 아들이 머리를 다쳤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 정도 걸렸다. 그 사이 민수는 계속 의식이 오락가락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다. 뇌진탕 증상이 있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얻어맞으신 것 같은데. 가정폭력이 의심됩니다. 순덕은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네, 맞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계속 때렸어요. 의사는 경찰 신고를 권유했다. 순덕은 망설이지 않았다. 신고할게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그날 밤 경찰이 집에 왔을 때 지은과 박현숙은 태연했다. 가정폭력이라고요?
말도 안 돼요. 저희가 언제 민수를 때렸다고 그래요? 어머님이 과장하시는 것 같은데요. 부부싸움을 가정폭력이라고 신고하시면. 하지만 순덕은 포기하지 않았다. 민수의 진술서를 받은 경찰은 지은과 박현숙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민수가 순덕에게 말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잘못해서. 민수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은 안 돼. 하지만 지은이는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를 이용하는 거야. 순덕은 이제야 모든 것을 아들에게 털어놓았다. 돈을 빼돌린 일, 사기 결혼이었던 일, 그리고 계획적으로 학대해온 일까지. 민수는 모든 진실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어머니, 저는 정말 바보였네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우리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지은과 박현숙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그들은 오히려 순덕과 민수를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무고죄로 고소할 거예요. 저희가 언제 민수를 때렸다고 그래요? 지은은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나타났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모함하는 건 심각한 범죄예요. 각오하세요. 박현숙도 거들었다. 저희는 민수를 그렇게 잘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하다니. 정말 실망이에요. 순덕은 당황스러웠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순덕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었다. 지난 며칠간 몰래 수집한 증거들이었다. 첫 번째 증거는 통장 내역이었다. 민수의 모든 돈이 지은의 계좌로 이체된 기록들을 모두 복사해뒀다. 두 번째 증거는 지은과 박현숙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었다. 그들이 민수를 이용해 돈을 빼먹겠다고 계획하는 대화였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증거였다. 아파트 복도 CCTV였다. 순덕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사정을 이야기했다. 관리소장이 동정심을 느꼈는지 CCTV 영상을 확인해줬다. 어머님, 이거 보세요. 영상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찍혀 있었다. 지은과 박현숙이 민수를 집단으로 폭행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복도까지 들려오는 민수의 비명소리와 함께. 이게 뭐예요? 관리소장도 경악했다. 이건 명백한 가정폭력이에요. 경찰에 바로 신고해야 해요. 순덕은 영상을 복사해서 경찰서로 달려갔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본 후 즉시 지은과 박현숙을 긴급 체포했다. 이지은, 박현숙, 당신들을 상해와 협박 그리고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지은은 끝까지 발악했다. 무슨 사기예요? 저희가 언제 사기를 쳤다고 그래요? 피해자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것, 그리고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결혼을 한 것 모두 사기에 해당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지은의 아버지는 정말로 횡령 혐의로 수배 중이었고 지은 가족은 이미 파산 상태였다. 그들이 민수에게 도움을 줬다고 한 모든 이야기는 거짓이었다. 오히려 민수의 돈으로 그들의 빚을 갚고 있었던 것이다. 재판이 시작되자 언론의 관심도 높아졌다. 며느리와 장모의 사위 집단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뉴스에 보도되었다. 법정에서 지은은 여전히 뻔뻔했다. 저는 남편을 교육한 것뿐입니다. 요즘 남편들은 좀 혼내야 정신을 차려요.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다. 교육이라고 하시지만 CCTV에 찍힌 영상은 명백한 폭행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돈을 무단으로 인출한 것도 명백한 사기입니다. 증인으로 나온 민수가 모든 진실을 증언했다. 저는 3년간 지옥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매일 맞고 모욕당하고 돈까지 빼앗겼습니다. 민수의 증언을 들으며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제가 더 속상한 것은 제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순진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은에게 실형 3년, 박현숙에게 실형 2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민수에게 빼앗긴 돈의 전액 배상도 명령했다. 판사가 말했다. 가정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특히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폭력과 사기는 더욱 엄중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지은과 박현숙은 법정에서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악을 썼다. 이건 공정하지 못해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시어머니가 모함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법정을 나서며 순덕은 눈물을 흘렸다. 드디어 아들을 구해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방치했을까 하는 자책감도 들었다.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순덕은 거절했다. 우리는 그냥 조용히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민수도 기자들에게 한마디만 했다. 가정폭력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다. 민수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순덕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민수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어머니, 저는 아직도 꿈에서 지은이가 나와요. 괜찮다, 민수야. 시간이 약이야. 민수는 트라우마로 인해 대인 기피증이 생겼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도 두려워했다. 저는 다시는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럴 거야. 시간이 지나면 다 나아질 거야. 순덕은 아들을 돌보며 새로운 희망을 키워나갔다. 아들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심리 상담도 받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모임에도 참여했다. 그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민수는 조금씩 회복되어 갔다.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도. 그런 말 하지 마. 어머니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1년이 지나자 민수에게도 조금씩 변화가 보였다. 웃음도 늘어나고 새로운 취미도 생겼다. 어머니, 저 요리 배우고 있어요. 요리? 네, 어머니께 맛있는 음식 해드리고 싶어서요. 순덕은 기뻤다. 아들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어느 날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오며 말했다. 어머니, 회사에 새로운 여자 직원이 있어요. 그래? 네, 그분이. 저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순덕은 조금 걱정됐다. 민수야, 아직은 너무 이른 것 같은데. 알아요. 저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냥 그런 분이 있다는 게 신기해서요. 천천히 하렴. 급할 것 없어. 네,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할 거예요. 저녁을 먹으며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수야, 우리 시골로 내려갈까? 시골로요? 응, 서울은 너무 복잡하고. 시골에서 조용히 살면 어떨까? 민수는 잠시 생각해봤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 좋아요. 그럼 결정이다. 내년 봄에 시골로 내려가자. 네, 어머니. 그날 밤 순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아들을 구해냈지만 아직도 세상에는 민수 같은 피해자들이 많을 것이다. 내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순덕은 가정폭력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도와주고 싶었다. 민수도 피해자 모임에서 활동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저처럼 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꾸려나갔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덕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기분 탓인가? 집에 도착해서도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창문 밖을 내다봤지만 어둠뿐이었다. 그날 밤 민수가 말했다. 어머니,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 누군가 저에 대해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제 주소랑 연락처를. 순덕은 소름이 돋았다. 누가? 잘 모르겠어요. 회사 사람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그 순간 현관문 앞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숨을 죽였다. 발자국은 잠시 멈췄다가 사라졌다. 순덕은 조심스럽게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민수야. 네, 어머니. 우리 정말 안전한 걸까? 민수도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어머니 혹시 지은이나 박현숙과 관련된 사람들이 그럴 리 없어. 그 사람들은 감옥에 있어. 하지만 순덕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스며들었다.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걸까? 창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천천히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복수를.